네, 안녕하세요. 우정사업본부, 우정서기부 계리직 기출문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윤하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으로 이제 기출문제 강의가 세 번째인데 저희가 2010년도, 그 다음에 2012년도, 그 다음에 2014년도 기출문제 이제 분석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총 60문제 정도의 기출문제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그 기출문제 중에서 일반적인 어떤 한국사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게 뭐 수능에서 한국사 기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데에서의 어떤 문제들과 좀 다르게 이 계리직에서만 독특하게 강조되고 더욱더 심화돼서 출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끝내고 나서 좀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만 이 계리직 한국사에서 고득점이 가능해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형태로 한국사를 폭넓게 공부를 한다면 7, 80점은 맞을 수는 있어도 뭐 90점, 100점 이렇게 맞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목이 바로 이 계리직에서의 한국사 시험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리직 한국사만의 좀 더 깊이 있고 좀 심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 제가 대표적인 시험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그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끝내고 대부분 이제 뭐 대학생이거나 그럴 테니까 수능 시험에서의 한국사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감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능 한국사 문제는 암기 형태가 아니에요. 어떤 식이냐면 기본적인 개념과 그 개념을 통해서 인과관계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 그거와 관련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 또는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추론하는 능력 또는 어떤 사건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형태가 다수를 이룹니다. 거의 100% 이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렇지만 계리직 한국사는 이런 유형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누군가를 붙이고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제하는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3, 4문제 정도는 굉장히 어떤 책을 보아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심화 공부를 해 주셔야만 고득점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이렇게 기출문제 강의를 하고 분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요소들이 어느 부분이고 어떤 요소들인지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 부분을 좀 더 그러니까 심화시켜서 공부를 하기 위함입니다. 알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 분석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런 유형은 일반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계리직에서는 굉장히 심화시켜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책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 부분을 알아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정도로 일단 이야기를 해놓고 우리가 2014년도 문제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굉장히 독특하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을 물어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문제가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뜬구름없이 갑자기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실제로 시험 보는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답이 확실한 문제를 먼저 풀어나가면서 그 시험에, 그러니까 한국사 문제에 좀 적응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심사숙고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또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지금 굉장히 독특하게 문화유산을 물어봤어요. 그쵸? 근데 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어떤 유산을 보면 한 가지 형태로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등재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형유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유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유산도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4가지 유형으로 등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문화유산이 있고 무형유산, 그 다음에 기록유산,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연유산은 어디냐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이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유일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세계 자연유산에 이게 등재가 됐죠. 7대 자연유산에 등재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창녕 우포늪은
자연유산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람사르 협약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죠? 람사르 협약. 이 람사르 협약이라는 것은 습지 보전 협약인데 이 람사르 협약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입을 할 때 바로 창녕 우포늪을 첫 번째 쉽게 말해 습지로 우리가 이제 보존하기로 약속을 하고 가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연유산은 아니고 람사르 협약과 관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련이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문화유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밑에 보면 무형유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형유산은 형태가 없는 거고 문화유산은 유형유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형의 유산이다. 그렇죠? 형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창덕궁, 그렇죠?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데 영산제는 무형유산에 들어가겠죠. 유형유산이 아니라. 그쵸? 뭐 영산제, 그 다음에 뭐 강강술래, 그 다음에 아리랑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형유산에 들어가는 것이지 문화유산, 즉 유형유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걸 전부 다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면 답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무형유산의 강강술래와 아리랑인데 이것은 당연히 둘 다 형태가 없는 무형유산이죠. 그쵸? 우리가 그 문화재도 유형 문화재가 있고 무형 문화재가 있죠. 그리고 사람을 무형 문화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기록유산이라는 것은 훈민정음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해인사 장경판전은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형유산에 들어가겠죠. 이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거 자체는 유형유산이겠죠. 그러니까 기록유산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마치 팔만대장경 자체는 어떤 기록유산처럼 느껴지니까 여기다가 해인사 장경판전을 넣어버리면 이게 마치 기록유산일 것처럼 여러분들 착각하게끔 문제를 만든 거예요. 이 문제 만든 사람이 굉장히 잘 만든 문제죠.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문제 바로 밑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전부 다 쓰여져 있을 거예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자연유산에 대해서. 이걸 전부 다 외우라는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잘 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몇 번이다. 확실히 무형유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2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앞으로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세계 유산인데 세계 유산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몇 가지 형태로 등재가 된다. 4가지 유형으로 등재가 된다. 근데 이 4가지 유형이 뭐가 있다? 첫 번째는 문화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화유산은 결국은 유형유산이다. 그쵸? 이것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유형의 유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거기에 적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유형유산이라고 보고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럼 문화유산이 아닌 무형의 유산이 있다 이거죠. 무형유산. 그쵸? 강강수월래라든지 아리랑 같은 것이 이러한 무형유산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기록유산이 있어요. 사료 같은 것들이 이런 기록유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쵸?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물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18 기록 영상물이 이 기록유산에 또 포함이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자연유산이 있어요. 자연유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그 세계유산 등재를 하는 것이 이 4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또 일본이 우리나라 강제 징용을 해가지고 썼던 그 건물 자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그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국가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니까 나올 수는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방식은 알겠죠? 뭔지. 이걸 일단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여러 개의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문화유산인지를 확인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사회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문제를 딱 보면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계속 분석을 해왔잖아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리직을 준비할 때는 고려시대는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와 조선은 비교 분석해서 공통점, 차이점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자, 사회 경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려시대 관청, 소, 사찰, 민간에서 수공업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쵸? 고려 초기에는 관청수공업하고, 그쵸? 관청수공업하고, 그 다음에 소수공업 형태였어요. 그쵸? 그러다가 이게 고려 후기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민간수공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원수공업, 그쵸? 절에서 하는 이런 사원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그쵸? 자, 이런 어떤 구조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조선 초기에 직전제를 실시하여 관리들에게 수조권 분급 제도를 확대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고려와 비교해봤을 때, 조선 초기니까 고려와 비교해봤을 때 이게 확대된 것이냐? 아니에요. 고려시대에 실시됐던 전식과 같은 경우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어떻게 했느냐? 관리들한테 수조권을 지급을 했죠. 그렇지만 조선 초기 같은 경우는 뭐가 실시됐냐면, 여기에 지금 뭐가 지금 직전법이라고 나와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려 말부터 과전법이 실시가 됐던 거죠. 이 과전법이 실시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직전법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전법과 직전법은 전국토가 대상이 아니라 어디였었다. 대상 자체가 경기도에 한해서 지급이 됐다는 거죠. 경기도에 한해서 지급. 그 말은 결국은 수조권을 지급하는 토지가 어떻게 되었다. 오히려 확대된 것이 아니라 전국토를 대상으로 했다가 경기도에 한해서 지급을 했으니까 축소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확대되었다가 틀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15세기 말에 전라도 지방에서 발생한 장시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시장이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부상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국가의 특정한 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광학보, 제위보, 팔관보 등, 이것은 이제 뭐냐면 그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2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2보 같은 경우는 빈민 구제를 위한 어떤 그 기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등 보를 많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고려시대 때 이런 보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에서 서술하는 인물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문제도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이 이번에 그 2014년도 계리직 문제에서 봤을 때, 그쵸? 계리직 문제는 1번에서 3번까지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무엇을 준 문제들이다. 멘붕에 빠지게 한 문제예요. 멘붕 문제들입니다, 이거. 이게 쉬운 듯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1번에서 3번 문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1번을 딱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2번 딱 봤을 때 모르겠어요. 3번 딱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문제부터, 4번부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면 4번부터 4, 5, 6, 7, 8, 9, 10 이렇게 풀어나가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놓은 다음에 다시 와서 문제를 풀어나가셨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멘붕에 빠졌다면 굉장히 힘든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지만 일단 저는 그 순서대로 일단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서술하는 어떤 인물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은 기억이 1443년, 이때가 언제냐면 이게 세종대왕 시기이긴 해요. 요때는. 알겠죠? 개해약조 이후 조금씩 이완되는 일본에 대한 통제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 성종 때 편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443년은 개해약조예요. 개해약조. 알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건 이 책은 성종 때 편찬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이 기억이 편찬한 책이다 이거죠. 그쵸? 세종 때 편찬한 게 아니라. 그쵸? 일본과 또 유구국의 지리, 국정, 그 다음에 풍속 외에도 교빙의 연역이나 통상에 관한 규정을 모아서 조선 초기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여러분 일단 제가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숙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신숙주가 쓴 책이 뭐냐면 해동, 바다 건너 동쪽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죠. 해동 제국기라는 책을 저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는 사실은 이 신숙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신숙주, 여러분들 혹시 숙주나물 아시나요? 숙주나물?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됐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숙주는 어때요? 이런 평상시의 온도에서 어떻게 되죠? 쉽게 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숙주를 그 변절자의 이미지들이 있죠. 변절자 이미지. 그쵸? 이 신숙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지가 있죠. 이게 바로 세종 때, 그쵸? 세종 때 이제 등용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종과 그 다음에 단종 때를 거쳐가지고 바로 수양대군이 이제 왕위 창탈을 하는 그 개유정난 때, 그쵸? 세조가 즉위하는 과정에, 그쵸? 여기에 이제 바로 신숙주가 원래는 세종의 신하였지만
세종대왕의 신하였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조 쪽으로 넘어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활동했던 신숙주가 이때는 누구한테? 바로 세조한테 또 충성을 맹세하면서 살아남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신숙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절자의 이미지가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그 학식 자체는 굉장히 대단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 시기에 이제 이래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가 왕위를 창탈하는 어떤 계유정난 시기 때 신숙주 같은 사람은 변절을 했지만 이때 변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쵸, 사육신이 있죠. 사육신. 그리고 뭐 생육신도 있고요. 그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충신의 이미지들이 있죠. 이 사람들 다시 충신으로 복위시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렇죠. 숙종이죠. 숙종 때 다시 복위가 됩니다. 그쵸? 여하튼 요런 어떤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여기서 이 신숙주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독특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종대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충신의 이미지였다가 계유정난 이후에 세조가 이제 왕위를 창탈할 때 대다수의 신하들은 사육신, 생육신으로서 충성을 지켰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이다? 변절한 사람이다. 그쵸? 변절자 이미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름에서 따가지고 어떻게 해두면 된다? 숙주나무를 쉽게 상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변절자, 신숙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신숙주에 대한 문제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현전 출신 학자고 해동제국기라는 책을 편찬하였다. 이게 바로 신숙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된다?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격서를 폐지하여 도교적 의식을 거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제 중종 때 등용됐던 살인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조광조가 있어요. 그쵸? 이건 조광조와 관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육신 가운데 한 인물로 단종의 복위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여기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니까 누구죠? 사육신과 관련이 있겠죠. 그쵸? 사육신 중 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중국의 이상적인 정치 규범인 주례를 참조하여 조선 경국전을 편찬하였다. 이것은 조선 건국 당시에 바로 정도전이 쓴 책입니다. 정도전. 이건 정도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 4번 문제까지 여러분들을 굉장히 멘붕에 빠뜨렸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자, 이 부분을 보면은 다음은 경남 남해군에서 최근에 출토된 은재 관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경남이라고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가야인가? 신라인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가야나 신라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답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어떻게 된다? 틀리게끔 되어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 제가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자,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이 신라가 전부 다 고대 국가가 되면서 어떤 율령 체제를, 그러니까 뭐죠? 관등 제도를 정비를 해나가요. 그러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10여 관등, 어떤 때는 10관등이었다가 어떤 때는 12관등이었다가 어떤 때는 14관등이었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10여 관등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두머리를 우리가 대대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16관등이 되어 있어요. 16관등. 여기에 이제 우두머리를 상좌평 이렇게 부르고 신라 같은 경우는 17관등으로 되어 있어요. 17관등. 그리고 여기에 우두머리를 우리가 이제 상대등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아마 2014년도에 지금 요 문제는 사실은 백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백제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앞으로 출제될 문제는 무엇이다? 바로 신라의 이 17관등을 이용한 그리고 골품제도와 연계된 그런 어떤 관등 제도를, 관등 체제와 공복,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옷의 색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이론 강의를 할 때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 신라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즉, 가야는 일단 안 되겠죠. 왜냐면 이런 어떤 그 고대국가의 그런 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가야는 아닌데, 자, 이거는 신라 부분이 아니라 백제인데, 백제 같은 경우는 이 그 상하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허리띠 있죠. 허리띠에 어떤 그런 장식이라든지, 그쵸? 또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몸에 이제 이렇게 꽂는 그러한 어떤 장식, 그쵸? 이런 것들을 장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하 위계 질서를 나타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러한 은재 관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백제 같은 경우에 왕이었을 때는, 왕 같은 경우는 금제 관식을 했어요. 금제 관식. 그리고 신하 같은 경우에, 그쵸, 귀족일 때에는 어떻게 했다? 바로 은제 관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가 이거는 백제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백제인 것만 알면 답은 그냥 4번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지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올 문제 중에 무엇이 있다? 바로 신라의 골품제도와 그 다음 관등제도를 연결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번에 이제 새로운 문제로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이론 강의에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다음의 설명이 모두 해당하는 시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우리가 이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구분하는 문제, 이거 나올 확률 굉장히 높은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앞부분에 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사시대하고 역사시대를 구분할 때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철기시대의 각각의 어떤 그 생활상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그 다음 철기. 이거에 대한 구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고조선에 대한 내용. 그래서 고조선 초기를 우리가 단군조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 후기를 위만조선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고조선 초기에 어떤 청동기 문화, 고조선 후기에 어떤 철기 문화의 수용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이 결국은 중국의 한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한 무제 때 멸망을 하는데, 이제 무제가 황제예요. 한 무제에 멸망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한이 직접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한 사군을 설치를 해서 직접 통치를 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에 의해서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죠. 그쵸? 자, 그래서 그 나라들이 또 어떤 나라들이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부여와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 옥저, 동해, 사만.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2014년도 기출문제에서 지금 봤을 때 2014년도 기출문제가 요거란 말이에요. 그쵸? 기출문제가. 그러면 2016년도 기출문제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 바로 여기 부분 중에서. 그쵸? 2016년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특히 요즘 그 동해 같은 경우에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부여와 고구려를 이제 비교 분석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쵸? 이 부분이 이제 2016년도에 출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공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2014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2014년도에 지금 답이 신석기로 출제가 됐어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동기죠.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잉여 생산에 따른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면서 공부를 해두신다면 훨씬 더 시험 공부를 하기가 유리합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부족 단위의 평등 사회였다. 구석기, 신석기는 평등이었고 이때부터 이제 계급 사회가 되니까 이건 구석기, 신석기 중에 하나입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등의 주술적 믿음을 갖고 있었다. 원시 신앙이 발생하였다. 바로 신석기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 움집 집터의 바닥은 대부분 원형 또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었다. 원형 움집이었고 중앙에 화덕이 있었죠. 근데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 직사각형 모양이 되고 화덕은 불뗀 흔적이죠. 화덕이. 예. 화덕은 이제 모퉁이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원형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신석기 시대의 어떤 집터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청동기 시대 때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것은 이제 그물제조랑 의복제조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공업이 행해졌으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입니다. 그쵸? 여기서는 일단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 기출문제는 지금 신석기가 답이니까 신석기, 청동기 구분하는 문제와 고조선과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성장 과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한 문제로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로 나올 수 있다. 2016년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지금 이 6번 문제는 조선 후기 가족제도예요. 그쵸? 자, 이 가족제도는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가족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고려시대라든지 훈구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던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남성과 대등하였다 이거죠. 여성의 지위가 어땠다? 여성의 지위가 가정과 사회가 있었는데 가정에서는 남성과 어땠다? 남성과 대등하였다. 그쵸? 그렇지만 사회 진출은 어땠다? 사회 진출은 제한이 있었죠.
그쵸. 여성의 사회 진출은 제한이 있었지만 가정 내에서는 남성과 어땠다? 대등하였다. 그래서 1번 여자도 호주가 가능했고요. 호적 기재 시 연령순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균분 상속을 했고요. 제사를 지낼 때도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남녀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라는 증거예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는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그쵸?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누가 집권을 하면서 바로 살인파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즉 집권 세력이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여성의 지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3종지도라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들 3종지도. 그 여자는 3가지를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성들은 3가지를 따라야 된다. 맨 처음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그쵸?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그 다음에는, 그쵸? 남편을 따르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따라야 된다. 이게 3종지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을 이런 식으로 어떤 주체적인 존재로 안 봤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는. 그쵸? 자, 이러면서 가정 내에서의 남성, 그러니까 그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대등했다면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 때는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로 전환이 됩니다. 남성 중심의 어떤 가부장적 사회로 전환이 된다.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남성이 더욱더 우월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런 내용들. 이때를 우리가 무슨 결혼제도를 뭐라 부르냐면 이때는 남귀 여가혼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남귀 여가혼. 이것은 이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남자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이제 여자가 시집 가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걸 우리가 친형제도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남귀 여가혼. 그렇죠? 여가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여가혼. 혼인이니까요. 네. 자, 이렇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조선 후기 가족제도의 모습으로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시기가 조선 후기니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맞는 풍속이 보편화되었다. 왜냐면 남성 중심이니까 남자가 없다란 얘기니까. 그쵸? 그 다음에 호적의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출생순으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것은 이제 고려라든지 조선 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조선 초기. 그쵸? 그 다음에 사대부 가문에서는 사대봉사가 점차 사라졌다. 아니죠. 이게 더욱더 강화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대봉사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주체인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 이게 이제 사대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남귀 여가혼이 점차 쇠퇴한 반면 친형제가 확산되었다. 이때 결혼한 게 이제 남귀 여가혼 제도예요.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가는 거죠.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이제 친형제도,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 오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게 친형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 해서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문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고종은 통리기무하문 내에 방문국을 설치하여 신문을 발간하도록 하였다. 방문국의 초대 총재의 민영목을, 부총재의 김만식을 임명하고 그의 10월 1일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통리기무하문이라는 것은, 자,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것은 정부가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1880년에 만들어졌고 이모군란 때 바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1880년에서 1882년까지 있었던 것이고 그 내에 바로 뭐를 만들었다? 방문국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국, 전환국, 기기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선진문물 수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몇 년도에 만들어지냐면 1883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통리기무하문 이모군란 때 없어졌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없어진 이후에 이렇게 방문국, 전환국, 기기창이 만들어져요. 방문국 같은 경우는 신문을 만들고요. 전환국 같은 경우는 화폐를 만들고요. 기기창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를 제조하는 그러한 어떤 기구였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신문인데 최초의 신문이 바로 무엇이냐면 한성순보였습니다. 한성순보. 이 한성순보는 1983년 10월 1일 날 창간이 됐지만 1883년이요. 1884년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이 갑신정변 때 결국은 이게 폐간이 됩니다. 알겠죠? 갑신정변 때 폐간이 된다. 이게 한성순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신문은 바로 무엇이 된다? 한성순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한성순보가 또 1886년에 한성주보라고 해가지고
한성주보라고 해서 다시 발행이 됩니다. 그건 이제 1886년에 다시 발행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한성순보, 한성주보 전부 다 정부의 개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신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형평운동을 주도한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문제도 이건 이제 일제시대 때 문제인데 뭐냐면 1923년에 진주 지역에서 바로 그 백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정 중심으로 형평운동이 일어나요. 그쵸? 이거 백정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백정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분과 관련이 있는데 이 백정이 천민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1894년 갑오개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분제가 어떻게 되었다?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는 신분제 사회지만 이 이후에는 신분제가 폐지가 됐단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어떤 천한 신분에 대한, 특히 이제 백정에 대한 차별 대우가 존재했다라는 거죠. 신분제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차별 대우가 존재했던 거죠. 아직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형평운동을 주도한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형평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은 바로 누구다? 그렇죠. 바로 백정이죠. 백정이에요. 백정에 대한 설명인데, 자, 기업. 자신들만의 마을을 이루어 거주하였으며, 그렇죠. 일반 백성들과 같이 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상투를 틀거나 두루마기를 입을 수 없었죠. 상투나 두루마기는 이거 양반들의 특권 같은 경우, 양반들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백정, 일반 천한 신분인 백정들이 이걸 하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분제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도살 및 고기 파는 일, 가죽신을 만드는 일, 유기그릇 따위를 만드는 일에 종사를 하였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이런 문제들이에요. 자, 백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백정이 뭐냐면 일반 농민을 뜻하는 말이에요. 일반 농민.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양인이었겠죠. 고려시대 때는. 그쵸? 그렇지만 이게 조선시대로 오면서 도살업자가 되는 거죠. 그쵸? 도살업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때 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똑같은데 시대에 따라서 다른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쵸? 일제시대니까 이제 조선시대에 이런 도살업자의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정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광무개혁으로 법률상 신분의 구분이 없어졌으며 그 후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점차 축소되었다. 안 됐으니까 23년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러한 형평운동이 일어난 거겠죠. 그리고 광무개혁이 아니라 무슨 개혁이라고 했죠? 갑오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갑오개혁 때 바로 공사노비제가 폐지됩니다. 공사노비제 폐지. 그쵸? 이 말은 결국 신분제가 갑오개혁 때 폐지됐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니을은 1910년대가 아니라 1920년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조선 형평사를 만든 게 바로 192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사 문제로 지금 출제를 했어요. 그쵸? 한국사에 이런 시사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밑줄 친 기억 이전에 우리나라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해방 이후 우정 사업의 가장 획기적인 성과는 우체국의 대량 증설에 의한 일면 일국주의의 달성이었다. 해방이라는 것은 1945년 이후가 되겠죠. 네. 농어촌에 별정 우체국이 설치되어 우체국이 대폭 증설되었다. 이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통신시설을 균형 있게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편망의 비약적인 신장의 힘을 입어 매일 배달제가 실시되었다. 그 우리나라는 우편 역사상 처음으로 우편 번호제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럼 이 우편 번호제가 언제 실시되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쵸? 우편 번호제는 바로 이게 박정희 시대 때 설치가 된 겁니다. 언제냐면 1970년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알겠죠? 네. 서울중앙우체국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우편 작업 기계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편 번호제, 이것을 이제 실시한 것이 바로 이 박정희 시대다. 197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억 이전에 우리나라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인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흑백 텔레비전 방송, 그 다음에 인공위성 우리별 1호, 이거는 최근이잖아요. 이거 1990년대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청계천 복개공사 완료. 여러분들이
이 복개하고 복원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3, 4번 중에 여러분들이 찍었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쵸? 근데 이거는 용어만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청개천. 자, 복개라는 것은 이거는 덮을 복자고요. 개자는 개울개자예요. 그러니까 하천을 덮었다라는 얘기예요. 하천을 덮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복개 사업은 이거는 언제 했냐면 이승만 정부 때 한 겁니다. 이승만 정부 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그 연도를 보면 몇 년으로 돼 있냐면 1958년으로 돼 있어요. 그쵸? 1958년. 예, 이승만 정부 때예요. 그리고 청계천 복원 사업 있죠? 여러분들 청계천 복원 사업. 이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복원 사업. 이것은 어느 시기다? 바로 예, 이명박 정부 때잖아요. 이명박 정부. 그쵸? 이명박 정부 때니까 이것은 2000년대에 와서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개인지 복원인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복개하였다는 얘기는 하천을 덮었다는 얘기고요. 복원하였다는 하천을 다시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이지 4번이 아니에요. 뭐 경인이라든지 흑백텔레비전은 훨씬 더 이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쵸? 청계천 복원과 복개를 헷갈려가지고 어쩌면 틀렸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답은 일단 몇 번이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까지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려주는 거. 자, 신라와 고구려가 이제 친분이 있었다는 거 알려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그쵸. 신라의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광개토당이 군사 5만을 보내서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시켰어요. 그쵸.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해준 유물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호우명 그릇이죠. 호우명 그릇. 그쵸. 호우명 그릇. 그리고 그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광개토 대왕 릉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 릉비 이 두 중에 하나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호명 그릇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30초 만에, 그러니까 10초 만에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다음에서 서술하는 인물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억. 기억은 붓글씨를 잘 써서 신라의 문인 김생, 그 다음에 고려 문종 때의 유신, 고려 중기 때의 승려, 탄현과 함께 신품 사연, 그쵸? 사연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더 들어가야 되죠.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그쵸? 바로 최후였습니다. 최후. 알겠죠? 최후가 만들었던 기구는 뭐가 있냐면 정방이라든지 문신을 이제 등용하기 위한 서방이라든지 그리고 군사기구로서 삼별초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죠. 그쵸? 예. 자, 그럼 최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후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천도하였다? 몽고의 침입기 때 강화도로 천도를 하였다. 이 정도로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몽고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초조대장경을 각성하였다. 초조대장경을 만든 게 아니라 팔만대장경을 만들었고요. 그의 시는 송나라에 널리 알려져 소화집이라는 시집으로 간행되었다. 그 쇠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는 서방을 설치하였고 유명 문신들을 머무르게 하며 정권 운영의 어떤 고문을 담당하게 했다. 그쵸? 서방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네. 봉사십조를 이제 왕에게 올린 사람은 바로 그 최충원이에요. 최충원. 알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 밑줄 친 그의 저술로 옳은 것은 그는 이익의 사상을 계승하였으며 삼정의 문란을 폭로하는 예절량이라는 시를 남겼고 마진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켜 의서를 편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누구냐면 이제 그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약용. 그쵸? 정약용의 어떤 의서로서 대표적인 게 마과회통이 있죠. 마과회통. 그쵸? 네.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굉장히 많은 이제 저서를 남겼는데, 여기서 보면은, 관홍소초는 박지원이에요. 그쵸? 박지원. 그쵸? 그리고, 의방유치는 이제 세종대왕 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산문답 같은 경우 홍대용 작품입니다. 홍대용. 그쵸? 실학자로서 홍대용. 그리고 이제 그 법률에 대한 것을 다룬 바로 흠음심서가 바로 누구다? 예,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정약용.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약용은 마가회통, 흠음심서,
그리고 이제 그 지방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목민심서도 있고요. 목민심서. 그리고 이제 경세유표. 이런 책들이 전부 다 경세유표. 네, 전부 다 바로 정약용의 저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그의 저술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이익의 실학사상을 계승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실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일단 실학은 크게 중농주의 실학자하고요. 그쵸? 농업을 중시하고 이제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했던 중농주의 실학자하고 그 다음에 상공업 진흥을 주장했던 중상주의 실학자가 있습니다. 그쵸? 이 중농주의 실학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경세치용학파다 이렇게 부르죠. 경세치용학파 이렇게 부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용후생학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용후생학파. 그쵸? 이쪽은 이제 토지제도 개혁을 통한 자영농 육성. 이쪽은 이제 상공업 진흥을 추구하죠. 그쵸? 자,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유형원이에요. 유형원의 이제 반개수록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쵸? 반개수록. 그 다음에 이익의 성호사설이 있습니다. 이익의 성호사설. 자, 이게 지금 실학사상을 계승하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정약용이에요. 그쵸? 예. 정약용의 이제 여유당전서. 정약용의 이제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마과외통, 흠음심서. 그쵸? 이런 책들이 전부 다 정약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이 정약용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상주의 실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유수원이 있어요. 유수원은 이제 우서라는 책을 썼고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홍대용이 있습니다. 홍대용. 홍대용은 이제, 담원서라든지, 그쵸? 담원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의산문답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이제, 홍대용의 저서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박지원이 있죠. 박지원. 박지원은 이제 대표적인 책이 열하일기죠. 열하일기.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관홍소초도 이 박지원의 저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박제가가 있습니다. 박제가. 자, 박제가 쓴 책을 우리가 북학의 이렇게 부르죠. 북학의. 그쵸? 네. 이러면서 이제 이 중상주의 실학자들을 뭐라고도 부른다. 청을 배우자라고 주장한 어떤 북학파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누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정약용이다. 이렇게 알아둘 수 알 수가 있겠죠. 그쵸? 네. 마진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켜 의서를 편찬하였다. 이게 이제 마과회통이에요. 마과회통. 자, 관홍소초는 지금 나왔듯이 박지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의산문답은 홍대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의방유치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세종때의 의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흠음심서가 바로 이 정약용이 쓴 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법률이라든지 형벌을 다룬 거예요. 흠음심서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의 역사서를 지금 물어본 건데 여러분들 고려시대 역사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5개로 딱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고려 초기, 중기, 무신집권기, 후기, 말기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고 그 각각의 시기에 고려 초기의 역사서가 뭐가 있고 중기의 역사서는 뭐가 있고 무신집권기의 역사서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려 후기의 역사서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려 말기의 역사서는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초기의 역사서는 뭐가 있냐면 칠대실록이라든지 고금록이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그쵸? 이런 것들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뭐냐? 바로 중기 때 1145년에 김부식이 편찬한 기전체 형식으로 편찬한 삼국 사기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예요. 이거는 이제 그 유교사관의 합리적 유교사관에 기초하고 신라 계승의식을 기초로 한 어떤 역사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신집권기하고 이제 원의 간섭을 받던 후기 때는 이제 고려시대 역사서에 자주의식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각훈의 해동고승전이죠. 해동고승전. 예. 그쵸. 여기에 이제 고승에 관련돼 있는, 그쵸. 고승의 전기를 모아서 편찬한 거. 이게 바로 각훈의 해동고승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쓴 게 바로 뭐냐면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있습니다. 동명왕편. 자, 이 두 역사서는 고구려 계승의식에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다, 자주적 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지만 고려 후기쯤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책이 나타나냐면 바로 나오냐면 이련의 삼국유사가 나오죠. 삼국유사. 그 다음에 이승유의 제왕운기가 있습니다. 이승유의 제왕운기. 자, 이 역사서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바로 고조선에 이제 단군 신화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좀 더 자주적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고구려 계승의식, 이때는 고조선 계승의식이 나타나니까 이때는 엄청 자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요 시기에는 이제 또 그 성리학적 사관에 기초한 이재연의 사략이 나옵니다. 성리학적 유교 사관이 이제 기초를 한 사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 삼국 사기하고 이련의 삼국 유사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일본의 삼국 유사는 1215년에 삼국시대 이래의 고승의 전기를 모아 편찬한 것이다. 이것은 해동 고승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련의 삼국유사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삼국유사는 삼척 두타산에서 집필된 책으로 우리의 역사서를 서사시로 엮은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체로 독자적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삼척 두타산은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이게 바로 이승유와 관련이 있어요. 이승유. 알겠죠? 예. 이승유의 그래서 호가 이제 두타 거산, 예, 그쵸? 거사 두타 산,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삼척에 있는 두타산은 이승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승유와 관련 있는 건 제왕운기니까 이것도 틀린 게 되겠죠. 그쵸?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사류로서 그 삼국사를 참고로 해서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삼국사기는 고려 건국 초에 표방하였던 신라 계승의식보다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아니라 바로 고조선 계승의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예, 두타산과 관련 있는 사람 누구다? 바로 그쵸? 이승유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승유를 뭐라고도 불렀냐면 우리가 두타산 거사, 그쵸? 두타산 거사 이승유,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승유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할 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역은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는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할 때 했던 말이에요. 서원 철폐 시에 그 양반들, 유림들의 어떤 반발이 있었을 때 했던 말이 바로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은 흥선대원군이 되겠죠. 하물며 니은은 우리나라의 선유의 제사 지내는 곳인데 어찌 이런 곳이 도적이 숨는 곳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군조를 시켜 유생들을 해산시켰다. 유생들이 이제 서원 정리 사업에 대해서 반발할 때 했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흥선대원군과 서원에 대한 이야기다. 기역은 외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재건하였다.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사업을 했죠. 기역. 그 다음에 노론의 정신적 지주인 만동묘도 철폐하였다. 그렇죠. 만동묘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명예 황제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에요. 그쵸? 이것도 어떻게 해버렸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니은, 조선시대 지방수령의 자문 전담기관이었다. 이것은 이제 서원이 아니라 유향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향소. 그쵸? 유향소를 나중에 이제 향소 또는 향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향촌 자치기구로 이용이 됐던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서원이 아니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사획된 47개소 위에 모두 철폐하라는 명령이 발령되었다. 그렇죠? 네, 서원 철폐 사업이 되겠습니다. 630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47개소만 남겨놓고 전부 다 어떻게 하였다? 네, 철폐를 해버렸죠. 그렇죠?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서술하는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역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계성 부사 겸 기역 대사성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역이 뭐냐면 바로 이게 공민왕 때 새로 지은 건데 바로 무엇이냐면 성균관이죠. 성균관. 그쵸? 예. 이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다시 지었습니다. 순수 유교 교육기관이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자감 때는
유학부하고 기술학부가 있었지만 성균관은 이제 유학부만 존재를 해요. 그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균관. 자, 성리학을 중흥시키기 위해서 공민학 때 중용되었다. 정답이 끝났네요. 1번이네요. 그쵸? 2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사원부 사관원과 더불어 삼사라고 불렸다. 이것은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여러 구년에 설치되어 양인 이상의 신부는 입학이 가능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여러 구년의 향교죠. 향교. 그쵸? 중등교육기관으로서. 칠제를 두어 학문을 전문화시켰으며 양형고를 두어 후원하였다. 이것은 이제 고려 이제 그 중기 이후에 관학이 쇠퇴하고 사학이 이제 융성을 하면서 관학 진흥책으로 국자감에서 실시했던 거죠. 국자감. 그렇죠. 국자감의 이제 전문 강좌로서 칠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균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6번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냐면 계리직만의 어떤 독특한, 그쵸? 계리직에서 굉장히 중요시 다루는 그런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통과 통신에 대한 시대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신라 소집 아랫간 때 사방에 우역을 두고 관도를 수리하였다라고 기존에 이제 기출문제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고려 후기에 고려가 원에 복속되면서 몽골식 역참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쵸? 조선 초기에 중앙과 변방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군사 통신수단으로서 파발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파발제는 언제 실시가 됐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실시가 됐죠. 그쵸? 임진왜란 이후. 그럼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조선 초기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조선 후기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 시기를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요게 바로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영로 행정의 총괄은 6조 가운데 병조에서 전담을 했었습니다. 알겠죠? 이런 어떤 교통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병로에서. 왜 그러냐면 이제 군사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7번. 밑줄 친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민생의 안정과 문화 부흥에 힘쓴 왕은 홍제전서라는 방대한 저서를 남긴 학자, 군주였다. 예. 왕은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으며 재정 수입을 늘리고 상공업 진흥시키기 위해서 시내통공, 즉 통공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이제 바로 정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조, 조선 후기에. 그쵸? 조선 후기에 이제 그 부흥을 이루었던, 그쵸?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정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인문 종합지리진 신증 동국여지 승남. 이것은 이제 중종 때 만들어진 거죠. 예, 관련이 없고요. 창덕궁 안에 명나라 신종을 제사하는 대보단을 설치하였다. 이것도 이것도 이제 유학과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왕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여론을 직접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문고 제도를 했던 것은 영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조. 그 다음에 4번 바로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두어 왕실의 행사를 기록한 의궤 등의 서적을 보관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이 규장각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정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서술하는 인물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은 영의정 홍순목의 둘째 아들 홍씨네요. 자, 여러분 우정국 준비하고 있죠. 홍씨 누구죠? 바로 그쵸? 홍영식이죠. 홍영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홍영식은 계리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1881년에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을 갔다 오고요. 그쵸? 그리고 1882년에 무엇을 하죠? 1882년에 바로 이모군란이 일어나죠. 이때. 그쵸? 네. 그리고 1883년에 바로 그 보빙사절단으로서 미국을 갔다 오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 홍영식은 1881년에는 일본을 갔다 오고요. 1883년에는 이제 미국을 보빙사절단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84년에 바로 갑신정변 때 이 우정국 축하연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갑신정변을 주도를 하게 되고, 요 갑신정변 때 결국 홍영식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때는 바로 조사시찰단, 일본으로 이제 조사시찰단으로 파견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보빙사절단으로 미국에 파견이 됐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갑신정변이 바로 우정국 축하연을 이용을 했었죠. 우정국 축하연. 이 우정총국의 이제 대표였던 사람이 바로 홍영식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때 사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정양, 조병직, 이상재, 윤치호 등과 함께 조사 시찰단의 일원으로 몇 개월간 일본에 파견되었었고요. 왕의 명령으로 서울 전등의 전의관 건물을 개수한 뒤 우정총국 청사 건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도와 공장 수십 명을 이끌고 청나라로 가서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은 김윤식이에요. 그쵸? 지금 보빙사도 이제 그 보빙사가 아니라 뭐죠? 영선사죠. 영선사는 이제 청에 파견됐었는데 1881년에 여기에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3번은 지금 영선사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이제 김윤식이 이끌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일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우정 총판에 임명되어 박영효 등에게 사무를 분담하게 하고 일본, 영국, 미국 등의 이제 공간의 우정국 설립을 통보하였었다. 그쵸? 이것은 이제 홍영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봤듯이 여러분들 16번하고 18번 같은 그런 문제들은 계리직에서 깊이 있게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한자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19번 한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자, 2014년도 그 한자 문제들을 보면은 일단은 어조사, 그리고 어떤 해석 방법,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말과 말을 잇는 어떤 어조사들, 그쵸?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19번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냐면 이 어조사, 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조사, 그쵸? 자. 어조사 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요 어조사 어자가 어떤 쓰임새를 보면은, 어조사 어의 어떤 쓰임새를 보면 일단은 뭐뭐에 또는 뭐뭐에서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요. 또는 하나는 비교급으로 뭐뭐보다 더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쵸? 지금 여기서는 바로 요거와 요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알겠죠? 이 어조사 어자를 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1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어조사 어의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을 보면은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혹할 가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사 정, 그 다음에 사나울 맹, 어조사 호랑이 호자예요. 그래서 읽을 때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가정 맹 호 이렇게 되죠. 그쵸?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가혹한 정치. 그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호랑이보다 사납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조사 어는 무엇으로 쓰였다? 호랑이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보다 더, 이런 뜻이죠. 뭐뭐보다 더. 그쵸? 네.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쓰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1번은 지금 여기에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을 보면은 양약 고어 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좋은 약은, 양약이라는 것은 어질 양자에다가, 어질 양이니까 좋은 약이죠. 그쵸? 양약. 그러니까 좋은 약은 쓰다. 그쵸? 괴로울고 쓰다 이거죠. 자, 괴롭다. 어디에? 입에 괴롭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양약 고어구라, 이 말은 뭐뭐에, 입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뭐에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은 비교급이 아니에요. 그쵸? 뭐뭐에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정답, 여기서 이제 2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는데, 나머지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출어람 청어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청출, 그 푸른색은 출 나온다, 남빛에서 나온다, 남쪽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쵸? 예, 남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에 어자 있죠.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어자는 뭐뭐에로 쓰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2번하고 똑같은데 지금 밑줄 쳐져 있는 데가 두 번째 어자에 밑줄이 쳐져 있어. 이 두 번째 어자는 무슨 뜻이냐면, 자, 그 푸른색은 남빛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그러나예요. 이 어조사 이자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어조사 이자는 또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역접이죠. 푸른색은 남빛보다 푸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청색은 남빛에서 나오는데 어떻다. 그러나 남빛보다 푸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뭐보다 더로 쓰인 거죠. 뭐뭐보다 더 이렇게 쓰인 것이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서로 이제 사용 방법이 다른 것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4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수위지 이 한어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빙수는, 그쵸? 얼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물에서 나온다. 그것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는 물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이 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빙수 위지, 이것은 얼음이라는 것은 물이 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물보다 차다. 이런 뜻이죠. 그쵸? 여기서 지금 어조사 이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나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문제가 이 어조사 이자에 대해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어조사 이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쵸?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역접으로 쓰일 때, 그러나로 쓰일 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빙수는 물이 된 것이지만, 그쵸? 물보다 어떻다? 차다. 그쵸? 한어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보다 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보다 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것은 몇 번이 된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용도로 쓰인 것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기억 디귿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어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먼저 제가 요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이제 답이 안녕 영자예요. 안녕 영자. 자, 이 안녕 영자인데, 자, 요것이 쓰이는 용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알겠죠? 일단은 영자하고 이 영자하고 어조사 호자, 보통 이제 마지막에 붙는 호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 호자하고 붙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어찌 뭐뭐 하리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찌 뭐뭐뭐 하리요 이런 뜻이에요. 즉 그럴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럴 수는 없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영자가 호자와 결합돼서는 어찌 뭐뭐 하리요 이렇게 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럴 수는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쵸? 그리고 이 영자는 기본적으로 편안하다 이거죠. 그쵸? 편안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이 영자가 차라리 뭐뭐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 영자가 차라리 뭐뭐뭐 하는 편이 낫다.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이 영자가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해석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쵸?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우장상, 그쵸?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왕우장상의 씨가 어찌 종자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 호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자가 들어가야 된다? 바로 그렇죠. 이 영자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영. 그렇죠. 어찌 뭐뭐 하리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 종자가 따로 있겠느냐. 왕우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는. 그쵸? 네. 그래서 이 1번의 표현을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왕도가 흥하면, 그쵸? 왕도가 흥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역접이 아닌 거죠. 그쵸? 왕도가 흥한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 평안해진다. 이거죠. 여기도 이제 그래서 이 영자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왕도가 흥하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편안해진다. 왕도 흥, 백성 영.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것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거 역접이 아닌 거죠. 그쵸? 이는, 그쵸? 그 다음에, 디귿은 또 뭐냐면, 영이 들어간데, 영이, 이게 이제 닭개자예요. 그래서, 개구, 영이 개구,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이런 뜻이죠. 그쵸?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물 위, 그 소우자죠. 우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소의 꼬리가 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냐면 차라리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여기 이제 물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영자고 물자가 들어가서 차라리 뭐뭐 할지언정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영자하고 바로 무슨 글자가 들어간 것이다? 영과 이제 그쵸? 물자에 대한 해석이죠. 차라리 뭐뭐 할지언정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안녕영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한자 문제가 그 2014년도에는 좀 그런 문법적인 요소를 좀 알아야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20번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느냐? 왕우장상 영유종호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왕도가 흥하면 이 백성이 편안하다. 백성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차라리 영이 개구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이런 뜻이에요. 물이 우후 소의 꼬리가 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여기에 이제 이러한 영자의 어떤 쓰임새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 19번도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해석을 해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9번에서는 이제 어자예요. 이 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뭐에 또는 뭐뭐에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비교급으로서 뭐뭐보다 더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이거는 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 호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약 구 이것은 뭐냐면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는 뭐뭐에 이런 뜻이죠. 그쵸? 네. 그리고 3번은 청출어람 청어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푸른색은 남빛에서 나왔다. 그러나 남빛보다도 더 푸르다 이런 뜻이죠. 그쵸? 더 푸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뭐뭐보다 더가 되겠죠. 빙수위지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얼음은 물이 된 것이다. 그쵸? 물이 얼음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한어수라 물보다 더 차다 이런 뜻이죠. 그쵸? 물보다 더 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은 뭐뭐보다 더로 해석이 되지만 2번은 뭐뭐에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번까지 해서 저희가 그 한자 문제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한자 문제도 난이도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한자를 알아야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자 어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조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2014년도에 출제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계리직의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사가 18문항이 나오고 그리고 한자 문항이 2문항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사 그 문항들도 기존의 어떤 한국사 시험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유형들의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론 정리를 하면서 정확하게 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한자 문제도 여러분들 그냥 뭐 기초 한자 정도 알아서 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한자에 대한 그 학습 능력 자체가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논어라든지 맹자라든지 또는 사기라든지 이런 데 이제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 또는 이제 시의 어떤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이론적으로 이제 이론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그 계리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